자, 217조 광복을 위한 노력인데요. 우리가 1945년에 광복을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전에 3, 40년대에 무장투쟁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를 이제 45년에 광복을 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거꾸로 보는 건데, 그 당시 사람들은 45년에 갑자기 일본이 항복을 할 거라는 예상을 전혀 못했겠죠. 그래서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좀 다르게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지금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이 어떻게 손을 잡고 함께 일본에 대항하는지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에 이제 좀 이렇게 길어진 그런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 손을 잡기 어려워진다는 거를 그때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어떤 이제 1차, 2차, 3차 그런 해결 시도를 우리가 민족 통일 전선 형성 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제가 같이 나와 있고요. 자, 이 사진에서 나오는 윤봉길, 그리고 이제 윤봉길 이전에 먼저 이거를 했었던 이봉창, 두 분 다 이렇게 이름에 봉자가 들어가죠. 같은 해예요. 그래서 32년에 3개월 간격으로, 그래서 이봉창 의거하고 이 윤봉길 의거가 굉장히 가까운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학습지로 먼저 살펴보면, 우선은 학습 목표에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가 있고요. 두 번째가 임시정부를 위주로 한 통일전선 형성 과정이죠. 그래서 이 한인애국단도 사실 김구가 만든 단체고요. 그리고 3번에 나오는 임시정부도 김구가 주축이 되죠. 그래서 30년대에는 우리가 김구라는 인물이 좀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확대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인애국단은 주로 문제도 그렇고 뭐랑 비교를 많이 하냐면 의열단이랑 많이 비교합니다. 의열단은 우리가 1학기 여름방학 직전에 기말고사 볼 때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신체의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강령으로 했었던 단체인데, 이 의열단 같은 경우는 활동 연대가 20년대예요. 근데 한인애국단 같은 경우는 딱 32년이잖아요. 그리고 이 한인애국단 의거는 유명하지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단원 같은 경우도 이봉창, 윤봉길 외에 한 분이 더 있고요. 그래서 의열단 같은 경우는 근데 단원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사례 수가 많았고, 그래서 32년의 한인애국단 의거와 한참 20년대에 활발했었던 김원봉의 의열단과 비교해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출제도 그렇게 많이 됩니다. 자, 일단 한인애국단이 만들어진 배경을 먼저 볼 텐데, 당시에 중국인의 반한 감정,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자꾸 중국 영토에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임시정부도 상하이에 있는 상태에서 활동하기 좀 어렵고, 그리고 이승만이 탄핵되면서 당시에 독립운동도 좀 분위기가 가라앉았고, 그래서 활동하기 좀 어려웠기 때문에 김구가 고민을 하던 끝에 어떻게 하면 좀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중국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볼까?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중국인들도 굉장히 화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시도가 가능했고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일단 김구는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를 31년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31년에 만든 다음 단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고, 첫 번째 찾아왔던 사람이 이제 그 일본에 굉장히 국민이 되고 싶어 했었던, 뒷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봉창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이거 자체는 일단 지역을 기억을 해두고요. 이봉창은 원래 굉장히 일본을 사랑하고, 그리고 총독부 치하에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 성공하고 싶어 했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도쿄에서 열리는 당시 일본 천황의 일왕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려고 일본에 자기 사비를 들여서 배 타고 이제 방문까지 했다가 조선 사람이라는 이유로 입구에서 거절됩니다. 그때 본인이 깨닫는 거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일본인이 될 수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 길로 김구를 찾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일본 왕을 암살하고 싶다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제 폭탄을 던졌다가
이제 잘 터지지 않아가지고 폭탄이 불발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 자체는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예. 성공하지 못했는데 당시에 이 사건을 중국인들이 보도할 때 뭐라고 보도했냐면 조선 사람들이 이런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서 일본 왕을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못 죽였다고 한다.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보도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중국 뭐야? 하면서 중국인에 대한 어떤 분노도 급증했겠죠. 우리나라 지도자가 자기네 나라 지도자가 죽을 뻔했는데 안 죽어서 안타깝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그래서 중국 언론의 이제 어떤 이런 반일적인 보도 태도 이걸 문제 삼아서 일본이 상하이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게 상하이 사변이에요. 31년에. 그래서 상하이를 공격했고 일본 군인들이 많은 이제 상하이에 사람을 죽이면서 일이 좀 커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피해를 많이 입었죠. 근데 일본은 이걸 기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하이 사변, 일본이 중국의 상하이라는 도시를 어쨌든 공격을 한 사건을 축하하면서 그때 또 마침 일본 왕의 생일이었어. 그래서 약간 국경일식으로 기념식을 열기로 했는데 그 장소가 홍구공원, 중국어로 훈커우공원이라고 하는 상하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봉창하고 윤봉길 의거는 해외에서 일어났는데 이봉창 같은 경우는 일본 왕을 죽이려고 갔었기 때문에 도쿄에서 이거 시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윤봉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이 상해까지 영토를 넓히면서 중국에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 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또 중국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3번이나 4번이나 전부 다 한국 땅이 아닌 곳에서 일어났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념식장에 책에 사진이 나와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어요. 그래서 여기 어때요? 사람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다가 이 폭탄이 터지는 순간이 녹화된 거예요. 녹화되고 사람들 막 지금 펑 소리가 나면서 좀 있다가 이제 막 고개 숙이고 막 이렇게 도망가고 있고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일이 터질 줄 몰랐는데 일본 군인들 중에서 좀 중요한 인물들 있죠. 직급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단상에 모여 있다가 한꺼번에 폭탄을 맞는 바람에 좀 피해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 그 1932년 1월 달에 보도를 할 때도 뭐라고 했냐면 왜 일본 왕 안 죽었냐 아깝네 이렇게 보도를 했고 그리고 여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뭐라고 보도했냐면 조선의 한 청년이 중국의 100만 대군이 해내지 못한 일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거든요. 장제스라는 중국 국민당 이제 정부의 인물이 장개석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임시정부한테 그 감정을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 정리하고 엄청 많이 도와주겠다 약속을 해요. 그래서 사이도 좋아졌고 이 이후로부터 한국인과 중국인이 손을 잡고 우리 일본이 공공의 적 아니냐 함께 대항하자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이 윤봉길 의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윤봉길 의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로 해서 조금 변한다,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갈 건데 윤봉길하고 이봉창 의거는 워낙 또 개별 사례가 좀 중요한 사건이고 관련 영상이나 자료도 많으니까 수업 시간에 또 자세히 살펴보고요. 자, 이번에 나오는 주제는 여러분이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일단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하고 이제 그 줄여서 우리가 조혁당 또는 민혁당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딸린 부대 이름이 조선의용대예요. 그래서 항상 당이 있고 여러분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의 사람들이 주도가 되어서 이런 정치적 지향점을 따라가는 군대 이게 세트로 우리가 그때 왜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이렇게 당군을 세트로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일단 이 민족혁명당이라는 단체는
시기적으로 윤봉길 의사가 이제 의거를 한 이후예요. 이후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등 항일 세력이 상하이를 떠나게 돼요. 선생님 왜 갑자기 상하이를 떠나요? 왜냐면 일본이 한반도를 넘어가지고 만주 지역까지 점령을 했고 여기서 좀 더 넘어서 어디까지 왔어요? 상하이까지 왔죠. 그럼 여기 있던 임시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 지도를 그려놓은 게 교과서에 220쪽에 나오는 이 상하이에서 이동하는 부분입니다. 이동 경로 지금 쫓겨가고 있죠. 그래서 일본 영토가 일본의 영향력이 이렇게 전선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으로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소가 어디예요? 충칭, 중경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잠깐 지도를 보셨고, 자, 임시정부 등 항일 세력이 상하이를 떠나게 왜 떠나게 됐다고요? 윤봉길 의거 때문에 일본이 이를 갈게 된 거죠. 아니 저 임시정부 애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라고 해서 좀 압력이 되게 심하게 들어왔고 상하이를 떠나서 피신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와중에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를 합쳐보려는 시도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김원봉의 의열단이라든지 지청천 지난 시간에 배운 한국독립당이라든지 두 가지 계열들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1차적인 결과물로 중국 안에서 활동하는 최대 규모의 통일 전선 정당으로 이 민족혁명당이 완성돼요. 근데 자 사실은 약간 민감한 문제지만 우리 김원봉이 인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의열단 일제시대 현상금도 가장 높았다고 했고 근데 김구가 사실 그 김원봉에 대해서 이렇게 100% 호의적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김원봉이 또 임시정부에 들어오지도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주의 세력들도 쟤네는 좀 사회주의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불편하게 느꼈고요. 처음에 이 민혁당이 생길 때 김구 등 임시정부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따로 정당을 만들었어요. 한국국민당이라고. 그래서 이제 김구하고 임시정부가 주도가 되는 쉽게 말하면 라인이 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김원봉 계열에 김원봉을 보고 들어오는 이제 사람들이 있고 김구 계열은 따로 이렇게 한국국민당과 이제 조선민족혁명당 운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아무래도 중요한 그런 어떤 집단이다 보니 임시정부가 들어가지 않는 임시정부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다른 민족주의자들도 그래 그럼 김구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처음에는 김원봉한테 합류했다가 이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죠. 뒤에 이제 30페이지 보시면 이 빠져나간 사람들은 그 민족주의 계열로 따로 형성을 하다 보니까 남아 있었던 그 사회주의 세력들도 그러면 이 김원봉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일본이랑 싸우는 그런 이제 단체를 하나 만들자 해서 생기는 부대가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부대입니다. 조선의용대는요, 일단 여러분이 기억해둬야 될 게 굉장히 잘 싸워요. 잘 싸우고, 이 민족혁명당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세트로, 우리가 항상 세트로 기억해야 된다고 했는데, 조선자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생략 가능하고, 민혁당이라고도 하고,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도 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조선민족혁명당,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 선생님이 이제 외울 때, 김원봉이 굉장히 잘 싸우는 분이다 보니까, 김원봉이 대장이다.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지휘관이 일단 김원봉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중국 건네 최초 한인 무장부대라고 돼 있죠. 전투력 굉장히 강한 부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조선의용대의 용맹함을 중국도 인정했기 때문에 보시면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았고 지원을 받았다는 건 가끔 예산도 받을 때가 있고 활동을 할 때 법적으로 이걸 이제 막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일본이 저쪽 그 만주 쪽에 있잖아요. 상하이 위쪽, 북경 쪽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이 중국은 여러분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공부했지만 이쪽 지역을 화북이라 그러고 이쪽 아래쪽을 화남이라고 해요. 근데 임시정부는 어디에 있어? 임시정부는 아까 전에 지도 봤지만 이쪽에 있죠. 충칭 이런 데 있죠. 그리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죠. 근데 김원봉은 굉장히 용감한 그런 군인이었고 김원봉을 따르는 사람들도 우리가 싸우려고 군인이 된 건데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조선의용대 중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이 싸우는 어떤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일본이랑 싸우려면 일본을 만나야지.
그러면서 일부러 위험한 지역을 가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용대 군인들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김원봉은 여기 남았어요. 그래서 남아가지고 이쪽 지역에 수업을 마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화북으로 이동하지 않은 사람들 3분의 1 이렇게 남아가지고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흐름상 좀 중요한데 조선의용대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나누어서 선생님 이건 차이는 뭔가요? 이 차이는 어떤 사상성 차이겠죠. 이쪽은 여기 가가지고 중국인들 중에서 좀 강한 사회주의자들 그 다음에 나중에 김일성하고 같이 북한 정권을 세우는데 협력하는 김두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랑 합쳐지게 되고요. 김원봉은 오히려 어디랑 합쳐지냐면 차라리 나는 김구 쪽으로 가겠다. 임시정부 쪽으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얘기예요. 다수 병력이 화북 지방으로 이동을 해서 요거는 뒤에 뭐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플러스 사회주의자들 하고 결합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고 안 간 사람들은 김원봉이랑 같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임시정부로 가는 거니까 얘네들은 민족주의자 계열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그럼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남한은 사실 여기를 계승한 국가이다 보니까 이쪽 집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통일 전선을 만든 다음 임시정부가 이동을 하다가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8년 만에 충칭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 얘기가 1940년에 정착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착한 다음에 우리 정부이다 보니까 여기 여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3개 정당이 있는데 김구가 이끄는 한국 독립당과 뭐 조소왕, 지청천 이런 사람들이 이끄는 당들이 다 합쳐가지고 임시정부의 여당이 탄생합니다. 그 당이 뭐냐면 바로 한국 독립당이고 한국 독립당이 여당이 돼가지고 임시정부의 공식 군대를 운영하는 게 한국광복군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한 2-3시간 동안을 한국광복군은 굉장히 중요한 공식 군대로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 나오는 이제 한국 독립당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를 지지하기 위해서 상하이에 결성한 당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건국항령, 그다음에 한국광복군 공식 군대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아까 전에 크게 얘기했는데 이쪽 계열하고 이쪽 계열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부대들이 언젠가는 함께 합쳐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합치자라는 노력을 미미하지만 좀 이제 속도는 느리지만 계속하고 있었고 그리고 김원봉이 이 군인들을 설득해서 조선의용대 일부 세력들도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보를 한 거죠. 김구가 이끄는 당 쪽으로 누가 온 거야? 김원봉이 오면서 지휘권도 반납하고 너랑 같이 활동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양보를 해서 이제 오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주의 세력들 중에 일부는 또 임시정부 쪽으로 온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김원봉 포함해서 김규식 이런 사람도 왔고요. 그래서 진행 중에 어떻게 되냐면 8월 15일에 갑자기 항복하다 보니까 이게 중단이 되는데 사람들이 분명히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차시에는 우리가 한국 광복군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